항공과 비평TV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신의 6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항공 패권 경쟁을 소개합니다. 제2편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선양 J-50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클릭 3번이 항공과 비평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2월 26일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서 J-50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의 시험 비행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선양 J-50 또는 JX-D는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임시로 붙인 제식명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J-50은 그리스 문자 람다를 닮아서 람다익이라고도 불리는 더블 델타익을 지녔고 미익이 없으며 대신 스위벌러블 윙팁인 회전식 날개 끝단을 지녔습니다. 또한 J-50은 제연소기를 갖춘 쌍발 제트 엔진을 지녔고 추력 편향 노즐을 지녔습니다. 이후 여러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추격기인 선양 J-16 전투기가 J-50을 추적하는 장면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련의 영상과 사진에 따르면 J-50은 청도 J-36보다는 작은 기체입니다. J-50에는 버블형 캐노피가 있고 한 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단좌식이며 3개의 착륙 장치를 지닌 3륜 기어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선양 J-50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양 J-50은 6세대 초음속 스텔스 다목적 군용기입니다. 제작사는 1951년에 설립된 선양항공기공업그룹이며 에빅으로도 불리는 중국항공공업 집단공사의 계열사입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J-50의 임무는 크게 4가지로 추정됩니다. 주임무는 제공권이라고도 불리는 공중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중에서 70에서 80% 통제권이 있으면 공중우세를 발휘하고 90% 이상의 압도적 통제를 발휘할 수 있다면 에어 도미넌스라고 불리는 공중장악권을 발휘합니다. 둘째 임무는 스텔스 침투 임무입니다. 적 레이더나 제3국의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으면서 임무 지역이나 작전 지역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셋째 임무는 다목적 전투작전이며 ISR로도 불립니다. I는 인텔리전스 첩보이고 S는 서베이런스 감시이며 R은 리카니슨스 정찰을 지칭합니다. 넷째 임무는 함상 운용입니다. 항공모함에서 해군 함재기로 운용하는 것인데 원양함대로 발돋움하고 싶은 중국으로서는 스텔스 함재기를 운용하는 것이 절실할 것입니다. J-50의 주요 재원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J-50의 공식 재원은 공개된 바 없고 모두 추정치임을 말씀드립니다. 항공기 형식은 쌍발제트 무미익 더블 델타익기입니다. 미익이 없고 동체와 날개를 구별하기 어려운 형식을 플라잉윙, 즉 전익기라고 부르지만 J-50은 순수한 전익기는 아닙니다. 날개의 후퇴각과 앞전 확장의 후퇴각이 있어서 더블 델타익입니다. 제트 엔진은 2개가 나란히 내장되어 있습니다. 승무원은 1명이 탑승합니다. 버블형 캐노피의 길이로 보아서는 단좌식입니다. 선양 J-50의 기하는 영상 자료 판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기체 총 길이인 전장은 22m로 추정됩니다. 윙스팬으로 불리는 전폭도 22m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J-50의 플랫폼인 평면 형태는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입니다. J-50의 크기는 이전 5세대 전투기에 비해 다소 큽니다. 특히 날개 길이인 전폭이 길수록 날개의 가로 세로비도 증가함으로 유도 항력을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장거리 비행에 도움이 됩니다. 날개 면적은 145제곱미터인데요. 이는 이전 5세대 전투기에 비해 2배가량 넓은 면적이며 전폭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날개 면적이 크면 더 많은 양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음속기의 고속 비행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앞전 후퇴각은 45도로 추정되며 이는 이전 5세대 전투기의 앞전 후퇴각 범위에 속합니다. J-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약 40톤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전 5세대 전투기보다 무거운 중량이지만 날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J-50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함재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만약 J-50이 진짜로 함재기로 운용될 계획이 있다면 40톤이란 중량은 항공모함에서 이착함하는 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중량입니다. J-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미국 해군에서 2006년에 퇴역한 복좌식 F-14D 슈퍼톰캣의 33.7톤보다 무겁고 현재 미국 해군이 운용 중인 단좌식 FA-18E 슈퍼호넷의 29.9톤보다 무겁습니다. 과연 J-50이 40톤의 중량으로도 항공모함에서 이함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수직 비행 능력이 없는 함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함하는 방식은 2가지로 스토바와 캐토바로 불립니다. 스토바는 단거리 이륙 및 구속 횟수인데 함재기가 자가 추력에 기반해 마치 스키 점프대와 같은 이함 램프를 이용해 이함하는 원리입니다. 캐토바는 캐터펄트 보조 이륙 및 구속 횟수인데요. 증기의 힘으로 구동되거나 전작의 힘으로 구동되는 캐터펄트 시스템을 이용해 함재기가 자가 추력으로 이함하는 원리입니다. 스토바와 캐토바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토바는 캐터펄트가 없어서 개발비가 경제적이고 정비 수요가 없으며 이를 운용하는 비행갑판 요원도 없습니다. 반면 자가 추력만으로 이함해야 하므로 중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함재기가 정풍을 받으며 이함해야 이함 속력이 높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특정 속력에서 운항할 때만 이함해야 합니다.
공중조기경 보통제기는 중량 대추력비가 낮기 때문에 이함이 불가능하므로 현대전에서 전자전을 10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스토바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의 항공모함이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케토바의 장단점은 스토바와 정반대입니다. 케토바는 고중량의 함재기도 가속해 이함시킬 수 있으므로 낮은 중량 대추력비를 지닌 공중조기경 보통제기도 이함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복잡한 캐터펄트 시스템의 개발비와 정비비가 비싸고 운용 인력도 필요합니다. 더욱이 증기식의 경우 담수를 공급해줘야 하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증기 대신 선형 유도 모터로 구동되는 이멜스로 불리는 전자기한 공기 발진 시스템은 증기식 방식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대안 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케토바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개발과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002형부터 시작해 002형과 003형을 거쳐 004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04형은 원자력 해양 추진을 갖춘 초대형 항공모함입니다. 002형인 야오닝은 구소련이 건조해 1988년에 진수한 발야그 항공모함이지만 1991년 소련 해체 후에 우크라이나가 선체 일부를 중국에 매각해 2002년에 다른 해군 조선소로 예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오랜 시간 개발을 통해 2012년 야오닝을 취항시켰습니다. 야오닝의 함재기 발진 방식은 스토바입니다. 002형인 산둥은 2017년 진수 후에 2019년에 취항했는데 발진 방식은 여전히 스토바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진수 후에 취항을 준비 중인 003형 푸제는 케토바 발진 방식이며 앞서 소개한 전자기한 공기 발진 시스템인 이멜스를 채택했습니다. 케토바 발진 방식의 경우 함재기가 캐터펄터를 떠날 때의 속력을 종료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그림은 미국 항공모함에서 채택된 세 가지 캐터펄트 형식별로 최대 이륙 총중량에 따른 캐터펄트 종료 속력 곡선을 보여줍니다. 즉, 캐터펄트 형식마다 종료 속력 성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선양 J-15를 함재기로 운용 중인데 최대 이륙 중량은 33톤입니다. 공중조기경 보통제기인 시안 KJ600은 2020년 초도 비행 후 전력화를 준비 중인데 총중량이 30.5톤입니다. 이번 편에서 소개 중인 6세대 전투기인 선양 J-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40톤에 달합니다. 세 가지 함재기를 미국 캐터펄트 종료 속력 차트에서 판독해보면 90톤을 넘지 않으므로 모두 기존 캐터펄트 성능 한계치 이내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J-50의 설계 특장점 소개로 돌아가겠습니다. J-50의 추진기관은 제연소기를 갖춘 가스터빈 엔진 2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바 없지만 중국 항공엔진공사인 AECC가 엔진 공급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J-50의 추력은 비공개이지만 중량 대추력비가 미국의 F-22는 0.838이고 전형적인 공중전 전투기는 0.9이므로 J-50의 추력은 329 내지 353kN 범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최대 속력은 마하 2에 달하며 이전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합니다. 다만 엔진이 최대 속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는 없으므로 장시간 순항에 사용되는 초음속 순항 속력은 그보다 낮을 것입니다. 전투 반경은 2200km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전투기는 미국 전투기에 비해 긴 항속거리를 선호하는 전통이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J-50의 설계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날개 설계 특장점입니다. 항공기는 날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공기역학적인 특성과 성능이 대부분 결정됩니다. 그만큼 날개는 비행에 있어 중요한 구성품입니다. 첫째 특징은 더블 델타 후트웨이를 채택했는데요. 앞전에 2개의 킹크를 두어 후퇴각이 2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음속 비행과 초음속 비행에서 항력을 저감할 수 있어서 초음속 순항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안쪽의 급한 후퇴각은 종방향으로 기체의 단면 분포의 불연속을 줄여 초음속 조파 항력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의 덜 급한 후퇴각은 저속 비행에서 양력을 개선하고 전투기동에서 만날 수 있는 높은 바등각에서 와류 양력을 생성시켜 저속 안정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재래식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미, 카나드, 스트레이크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레이더 피탐이 어려워져 전방위 광대역 스텔스 능력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특징은 앞전 확장, LEX인데요. 앞서 설명한 안쪽 후퇴각을 말합니다. 이런 앞전 확장을 두면 높은 바등각에서 와류를 생성시켜 날개 상부에서 유동의 방리와 실속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 앞부분에 위치한 앞전 확장에서 생긴 양력의 기술을 들어올리는 피치업 경향을 유발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지만 현대식 전투기는 전산화된 비행지역 컴퓨터를 통해 조종사도 모르는 사이에 안정성과 조종성을 유지시켜줍니다. 넷째 특징은 전익기의 대표적 특징입니다. J-50은 순수한 전익기는 아니지만 총 8개의 뒷전 조종면이 있습니다. 이런 조종면을 엘리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엘리본은 승강타인 엘리베이터와 에일러론의 합성어입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본은 승강타처럼 피치 조정과 에일러론처럼 롤 조종이 가능하게 해주는 복합 조종면입니다. 사실
엘리보는 플랫포론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마운트되어 있는 곳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J50 설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설계 특징은 양쪽 윙팁인 날개 끝단에 있는 티포론입니다. 티포론은 팁과 에일러론의 합성어입니다. 티포론의 편향이 마치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 스위벌럽을 윙팁으로도 불립니다. 티포론은 높은 마하수에서도 에일러론처럼 롤 조종과 함께 승강타처럼 피치 조종도 가능하며 수직 미익처럼 요 안정성도 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J50의 동체 설계 특장점입니다. 기수 부분이 납작한 모양이란 점입니다. 샤크 노즐을 지닌 기수는 높은 바듬각에서도 기수 양편의 대칭 와류가 동시에 형성됨으로써 요 조종성 이탈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형 대신 샤크 노즐로 불리는 납작한 사모커 단면을 채택한 이유는 제1편 첨도 J36에서 소개한 1964년에 전력화된 노스롭 F5 전투기의 설계 시행착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체 설계 특장점은 동체 차인을 날개까지 연장시킨 점입니다. 차인이란 조선업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동체 단면의 외곽선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동체 차인을 날개까지 연장해 얻는 편익은 5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높은 마하수 효과입니다. 차인을 연장시키면 마치 카나드가 있는 것처럼 양력을 생성함으로써 마하수가 높아질수록 날개의 양력이 후방으로 이동해서 기체가 피치다운하려는 경향을 상쇄시켜주고 과도한 트림 항력 생성을 예방해줍니다. 둘째는 저속 비행과 높은 바듬각 효과입니다. 차인은 앞전 확장 역할도 하므로 인보드 날개의 와류를 생성시키고 이런 와류는 날개 상부 유동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서 실속 지연과 추가 양력 생성을 도와줍니다. 셋째는 방향 효과인데요. 직풍과 요인이 전방 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켜줌으로써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켜서 무미 있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넷째는 가로 효과입니다. 이착륙 시의 델타익에서 요인이 유도하는 롤링을 줄임으로써 가로 안정성과 조종성 특성을 개선해줍니다. 다섯째는 스텔스 효과입니다. 차인을 동체와 날개에 블렌딩해주면 재래식 전투기에 흔히 보이는 모서리 반사면과 수직면이 사라지므로 레이더 피탐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면 5세대 전투기 설계에서 스텔스 능력이 낮은 카나드를 없애고 차인을 채택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J50의 공기유도계통 설계 특장점입니다. 초음속기의 가스터빈 엔진은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공기를 연소해 사용하는데요. 초음속 자유기류를 최소한의 전압 손실 상태로 엔진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초음속 비행에 최적화된 흡입구와 덕트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유도계통 설계는 스텔스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J50에는 2개의 흡입구가 동체 양편에 있는데요. 단면 모양이 캐럿 같다고 해서 캐럿형 바이퍼캐티드 흡입구라고 부릅니다. 캐럿이란 오탈적 요정 기호인데 흡입구 모양이 캐럿과 닮아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바이퍼캐티드 흡입구는 경계층 분리기가 없는 무분리기 초음속 흡입구인 DSI 방식입니다. DSI를 채택하면 여러 편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계층 기류를 다른 방향으로 분산시켜 엔진으로 유입되지 않게 합니다. 만약 경계층 기류가 마구 유입되면 경사파를 발생시켜주는 램프에서 충격파 유도 박리가 발생해서 엔진이 정지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둘째는 범프에 의해 공기가 압축되면서 기류가 초음속에서 아음속으로 감속되므로 초음속기에 유익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속기의 흡입구와 덕트는 자유기류가 여러 경사 충격파를 지나면서 가급적 적은 전압 손실을 겪은 후 엔진에 유입되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기존 경계층 분리기는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중량과 비용, 그리고 정비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를 DSI로 대신하면 중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내부 용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적외선 신호 차폐와 레이더 전파의 흡입구 통과와 반사를 최소화시켜줍니다. 적군의 레이더가 정면에 있다면 레이더 전파는 흡입구와 덕트 내부를 통해 엔진 전면부, 그러니까 중류 압축기를 때리고 반사되어 다시 흡입구를 나가므로 레이더 반사면적인 RCS에 기여합니다. 범프를 두면 그만큼 레이더 전파가 흡입구 내부로 들어간 후에 반사되어 탈출하기가 어렵겠죠. J50의 배기계통 설계 특장점입니다. 군용기, 특히 적진 깊숙이 침투해야 하는 전투기나 공격기는 적군의 레이더와 적기의 공대공 미사일이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텔스 전투기는 배기계통의 스텔스 설계를 동원해 레이더나 적외선에 덜 탐지되려고 노력합니다. J50은 2차원 노즐을 지녔는데요. 이런 2차원 노즐은 재래식 원형 노즐 대비 가스터빈 엔진 배출부를 일부만 노출시키므로 레이더 반사면적인 RCS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능력에 기여합니다. 또한 추력 편향 노즐도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공중전이나 공대공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로부터 회피하는 기동에서 고각 기동을 가능케 해줍니다. J50의 엔진 배기구는 다른 현대식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꽃잎처럼 생긴 페털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기저 면적을 두지 않아 레이더 피탐에 대비했습니다. J50의 착륙장치 설계 특장점입니다. 첫째 특징은 바퀴가 2개로 구성된 쌍전륜을 채택해서 전륜 타이어가 펑크나도 활주로와의 조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둘째 특징은 주착륙 장치는 하나의 바퀴로 구성된 단주륜을 채택했는데 이런 점은 예외적인 설계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착륙장치 설계 관행에서는 지지대당 주륜 개수의 경우 22.7톤 미만 항공기는 1개를 권고하고 22.7톤에서 68톤까지의 항공기는 2개를 권고합니다. 제250의 최대 이륙 중량은 40톤으로 추정되므로 전형적인 설계라면 2개의 바퀴로 구성된 쌍주륜을 채택했어야 하지만 단주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250의 무장 설계 특장점입니다. 전투기와 폭격기의 주임무는 역시 요격과 폭격입니다. 이런 특수 임무의 성공 확률은 항공기의 기본적인 성능과 스텔스 능력뿐만 아니라 무장과 전자전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전투기 조종사가 적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요격하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 심지어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추적해 요격하는 레이더전을 수행하므로 무장과 전자전 능력이 사실상 공중전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공대지 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50의 무장 하드포인트는 두 곳의 주무기창으로 구성됩니다. 동체 중심선 양쪽에 주무기창 두 곳이 있습니다. 흡입구 측면에는 보조무기창이나 점검창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청도 제220과 같은 측면 보조무기창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250은 모든 격실 도어가 톱니형 가장자리를 지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 중에 격실 도어가 닫혀 있어도 도어의 가장자리는 항공기 표면의 불연속 지점이 됩니다. 이 경우 적군의 레이더 전파는 항공기 표면을 타고 뒤로 진행하는데 이를 진행파라고 부릅니다. 진행파는 예리한 불연속 지점을 만나면 다시 앞으로 이동해 재방사됩니다. 즉, 레이더 피탐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적군의 레이더가 해당 표면을 직접 조사하고 있을 경우에는 불연속 지점은 무지개와 같은 회절을 유발시켜 레이더 리턴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모든 격실 도어 가장자리를 톱니형으로 설계하면 진행파의 유턴 현상을 최소화하고 회절을 예방함으로써 레이더 스파이크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50의 전자전 설계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50의 기수 레이도맨은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인 A사 레이더가 있습니다. A사는 위상배열 안테나의 일종으로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도 전파 빔을 전자적으로 조정해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컴퓨터 제어 안테나 배열입니다. A사 레이더는 현대식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 장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수 아래에는 전자광학 표적 시스템인 EOTS가 마운트되어 있습니다. 이 OTS는 주야간 공중전 중의 표적을 추적하고 위치를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최신의 6세대 전투기를 둘러싼 항공 패권 경쟁의 정중앙에 있는 중국의 선양 제250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주세요.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